오랫동안 한국을 불안정한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전쟁, 혼란, 그리고 무너질 미래. 그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책과 통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클레어 윌슨, 영국 런던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입니다.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전문가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고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권위 있는 국제 세미나에서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죠.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국가입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고 안보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이죠. 표면적 성장 지표에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대학 교수들, 정책 연구원들,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 인사들까지 제 발표에 호응했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편견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런던의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호텔방에서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클레어, 발표 잘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네, 어머니. 한국에 대한 분석이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많은 질문도 받았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넌 알고 있니? 한국은 결국 무너질 나라란다. 외할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지. 어머니의 말은 제게 새롭지 않았죠. 외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영국군 소속으로 1951년 임진강 전투에 참여하셨죠. 그분의 기억 속 한국은 폐허였어요. 가난과 절망만이 가득한 나라, 굶주린 아이들, 파괴된 마을들. 외할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희망이 없어.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어.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각인되었나 봐요. 그것들이 제 학문적 관점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무역 통계, 기술 혁신 지표들. 겉으로는 멋져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 너머에서 취약점을 찾아내려 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거품이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무역청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의 해양산업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학술적 호기심도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제 가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외할아버지의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인가? 의심이 들었지만 곧 생각을 정리했어요.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야. 실제로는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날은 부산항 견학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바다를 수놓고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는 듯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취약점은 무엇일까? 호텔 로비에서 만난 박민수 연구관은 예상과 달리 젊고 활기찼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곧 5위로 올라설 예정입니다만. 마지막 문장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이 왠지 거슬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건가? 부산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북한 위협,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인 지정학적 위치, 자원 부족,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도요. 박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차분한 반응이었죠.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는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너무나 뻔한 대답이었으니까요. 발전론적 낙관주의라는 오래된 신화. 그것이 제 눈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맹목적 자신감으로 보였습니다. 부산의 구도심을 지나는 동안 저는 잠시 외할아버지의 기억과 겹치는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하지만 이내 풍경은 변했죠. 넓은 도로, 현대적인 빌딩들, 그리고 바다 위로 높이 솟은 크레인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기계 생명체처럼 자동으로 움직이고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첨단화된 모습이었어요.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마트 항만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물류 경로를 계산하고 자동화 장비들이 24시간 가동되죠. 하루에 2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박민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취약점은 무엇인가요? 박민수는 제 말에 불쾌한 기색 없이 미소로 반응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컨트롤 타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컨트롤 타워로 들어가니 벽면 전체를 채운 수많은 모니터들이 항만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젊은 관제사들이 능숙하게 시스템을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선박들과 컨테이너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구권 국제보고서들을 읽어보셨나요? 최근 발표된 경제안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고 에너지 자원도 전량 수입하잖아요. 제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어요. 차분한 표정 아래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죠. 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들을 봤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판단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약점들을 극복해왔는지 말이죠. 박민수의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왜 더 강하게 반박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도발적으로 말했는데도 이렇게 침착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컨테이너 야드를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견고할까? 한 번의 위기로 모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는 제 가설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항만 견학을 마치고 부산항만공사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다양한 통계 자료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물동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2% 성장했습니다. 세계 평균의 2배죠. 특히 부산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민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수치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프는 분명 우상향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기적은 오래가지 않아요. 모든 국가는 성장의 한계점이 있고 언젠가는 그 한계에 부딪히겠죠.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제 말에 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불편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짜 부산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안이 의외였습니다. 진짜요? 지금 본 게 가짜였나요? 저는 약간 공격적으로 반박했지만 솔직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물론 가짜는 아니지만 항만의 또 다른 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보여주세요. 그날 오후 런던에서 작성해온 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었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취약성 한국 사례 연구였습니다. 첫 문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의 성장은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하다.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 내수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극단적인 교육 경쟁은 사회 내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항만,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신감. 이런 것들은 제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요소들이었어요. 연구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객관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선입견에 사로잡힌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서구권 전문가들의 평가를 외면하기도 어려웠어요. 최근 발표된 국제보고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죠.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진 국가이다.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언제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고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도시가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발전된 모습이 정말 지속 가능할까?
아니면 일시적인 번영에 불과한 걸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저녁 약속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녁 9시 약속대로 박민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어디로 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항만의 심장부로 가겠습니다. 그의 대답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구역이 아닌 항만의 다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첨단 시설이 아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땀 냄새가 느껴지는 곳, 컨테이너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트럭들이 빠르게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관광 코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여기서는 매일 밤 3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움직입니다. 쉼없이 멈추지 않고요. 세계의 물류가 여기를 통해 흐르죠. 박민수의 말에 저는 그제서야 부산항의 진짜 규모와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밤새 움직이는 노동자들, 끊임없이 오가는 차량들,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힘,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의 모습이었어요. 한 작업장 앞에 멈춰 서자 컨테이너를 점검하던 한 노동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소개하자 그는 거친 손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항구 어때요?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멋지네요.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휴게실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서 저는 여러 세대의 항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부터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젊은 기술자까지 그들은 부산항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손으로 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중요하죠. 60대로 보이는 한 노동자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군 군수품을 하역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고난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 의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성장은 그저 통계 수치나 화려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장 한켠에서 커피를 마시며 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매일 이렇게 일하나요? 휴식은 없나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의 쉬지 않고요. 글로벌 물류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 단순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늘 복잡한 이론과 구조를 분석해왔지만 결국 국가의 성장은 이런 개인들의 노력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통계와 그래프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 그것이 진정한 원동력이었던 거죠.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에 담긴 부산항의 밤 풍경, 작업 중인 노동자들의 모습,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들. 그것은 제가 연구실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과도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도 달랐죠. 항만을 떠나기 전 박민수는 한 가지 더 보여주었습니다. 근로자 교육센터였어요. 심야 시간임에도 여러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해요. 멈추는 순간 뒤처집니다. 한 교육생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이 아마도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현대중공업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라고 했죠. 차로 2시간가량 이동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어젯밤 본 광경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의 편견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작업장, 거대한 도크, 그리고 건조 중인 수많은 선박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거대한 LNG 운반선이 건조되는 과정은 마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는 가식 없이 순수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박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 배 하나가 3억 달러가량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민간 구조물 중 하나죠.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기술, 그건 우주기술에 버금가는 겁니다. 설계실로 안내받아 LNG 운반선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 정교한 단열 시스템, 그리고 안전장치들. 모든 것이 경이로웠어요. 우리는 바다를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땅에는 자원이 없었지만 바다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박민수의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바다로 세계를 연결한 전략. 그것이 한국의 생존법이었던 거죠. 좁은 국토, 제한된 자원,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바다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 질문은 더 이상 도전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1970년대 처음 조선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었죠. 실패도 사고도 많았고 해외에서는 무모하다며 비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조선소 작업장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수십 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가 필요했을 거야.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만난 젊은 설계자들의 열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의 선박을 설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은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사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는 세계 최고여야 해요.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LNG 선박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간이었죠. 특수 단열재, 이중 선체 구조, 정교한 안전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박민수의 말에 놀랐어요. 그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왜 한국이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제 질문에 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끈기와 혁신이 만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벼랑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군사시설이라 긴장했지만 학술 연구 목적으로 특별 허가를 받아 견학할 수 있었죠. 게이트를 통과할 때 엄격한 보안 검사가 있었고 카메라와 녹음기 등은 모두 맡겨야 했습니다. 군인들의 긴장된 표정에서 이곳이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실제 작전기지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해군 장교의 안내로 부두에 정박해 있는 함정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이지스함과 독도함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발사대, 독도함의 거대한 상륙 플랫폼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 함정들도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게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장비가 국산입니다. 물론 일부 핵심 시스템은 해외 기술을 도입했지만 점차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방산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K9 자주포, 훈련기, 잠수함 등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죠. 박민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기억 속 무기도 제대로 없던 나라, 미군의 보호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수출까지 한다니. 현실과 제 편견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 함정의 내부를 견학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와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 그리고 최첨단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승조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기지 내 교육센터에서 해군 장교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생존을 지켜왔어요. 해양 주권과 해상 교통로 보호는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해군력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바다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장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독도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상륙함이자 구조함이죠.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구조와 해외 평화 유지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교민 철수 작전,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임무도 수행했죠. 함선의 다목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가진 해양 전략의 깊이와 유연성을 느꼈습니다.
경납고에서 헬기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국방과 산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켰구나. 학자로서 그런 통찰이 흥미로웠습니다. 방위산업의 기술이 민간산업으로, 민간산업의 혁신이 다시 방위산업으로 순환하는 시너지. 이런 접근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은 분명 심층적인 연구 가치가 있었어요. 제 연구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더할 수 있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한국은 외할아버지의 기억과 너무나 달랐어요. 또한 제가 가지고 있던 학문적 가설과도 달랐죠. 이런 인지 부조화 속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더라고요. 제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클레어, 겉모습에 속지 마라. 한국은 변하지 않아. 내 외할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잖니. 그곳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더 강하게 다가왔으니까요. 어머니, 이젠 과거와 달라요. 외할아버지의 기억은 7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들이 이룬 성취는 놀랍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왔으니 내 판단을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라, 클레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이제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반짝였어요. 수많은 선박의 불빛이 바다 위에서 춤추는 듯했고 항구의 크레인들은 밤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동안 저를 지배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외할아버지의 기억은 소중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현재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뚜렷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제 학문적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연구자로서 저는 항상 객관적 증거를 중시해왔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추구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 판단은 얼마나 객관적이었을까요? 가족의 이야기, 서구 중심적 시각, 그리고 제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제 시각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그들은 바다라는 자원을 활용해 미래를 개척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복원력과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의지의 승리 역경을 극복한 집단적 노력의 증거다. 제가 쓴 문장들이 이전의 결론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내일이면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납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학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발표 자료는 이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했죠. 학자로서의 양심이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 연구가 누군가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여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서 온 저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깊은 통찰을 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디지털월에 표시된 실시간 무역 데이터는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 6위 수출국입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치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 아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한국은 처음부터 제 편견 속에만 존재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박민수에게 고개를 돌려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입견으로 가득 찬 채 이곳에 왔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거죠.
클레어 교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항상 진실을 추구한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경험은 제게 진정한 학문적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이 앞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할 것 같나요? 박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인구 감소, 고령화, 양극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겨낼 겁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듯이 이제는 혁신을 통해 미래와 연결될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깊이 새겼습니다. 푸른 산맥,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 마음속에 새로운 한국의 이미지가 자리 잡았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의 발표 원고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전에 준비해온 내용은 모두 삭제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연 나라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닌 끈기와 혁신, 그리고 명확한 비전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자원의 부족함이 반드시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학회에서의 발표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경청했어요. 제가 보여준 사진들과 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흔들었죠.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가요?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런 성장이 지속 가능할까요? 네,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닌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도전도 많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인구 감소, 양극화 등의 문제가 있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회복 탄력성을 고려하면 그 도전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저명한 경제학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윌슨 교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공동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그곳은 이제 희망의 나라예요. 외할아버지의 기억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발전한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와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어머니도 저처럼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부산의 푸른 바다에 있었습니다. 편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마저 왜곡시키니까요. 저는 한국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 한국처럼 저도 편견이라는 좁은 바다를 넘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저는 런던 대학교에서 새로운 연구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해양국가의 회복 탄력성 한국 사례 연구라는 주제였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부산항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크레인들, 그리고 빛나는 바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클레어, 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랍구나. 내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궁금하다. 언젠가 함께 한국을 방문하자. 이번에는 내가 내 안내를 따라갈게.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이해는 책과 통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편견을 넘어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 논문의 서론을 쓰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공간이며 미래로 향하는 길이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발전 모델을 창조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의지와 비전의 승리, 그리고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문득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민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바다는 우리에게 운명이자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그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해할 용기, 그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편견에 갇힌 채 과거의 기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를 품고 세계로 나아간 나라였습니다. 끈기와 혁신, 그리고 무수한 이름 없는 노력들이 만들어낸 기적. 폐허를 넘어 희망이 된 나라. 나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성장은 과거를 뛰어넘어 스스로를 새롭게 만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나는 그 증거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지금도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